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참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 부인도 또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백악관의에 들러서 연설도 하고 우크라이나 사정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래서 미국도 딱 들미를 잡고 유럽, EU, 나토도 들미를 잡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못 빠져나가게 하는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게 티랄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보그지 패션 잡지에 화보를 부인과 둘이서 전장을 바탕으로 찍었는데, 물론 전쟁의 아픔 등을 해외에 지금 알려서 소개한다라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수만 명이 전사했고 부인이나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참 고통이 클 건데 거기에 부인하고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10개 잘하다가 꼭 하나 실수해서 비난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젤렌스키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전쟁 중에 절대 그런 모습을 해외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 국내에 그걸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도 소홀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부부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또 민간인 중에도 수많은 사망자들이 있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아버지가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맞아서 죽은 아들 시신을 덮어놓은 천 안에 손을 넣어서 아들 손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앞으로 그런 점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 가장 극한군인 나라가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푸틴하고 관계에서 적당히 협상을 통해 점령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보고 참아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그 중에서 이번에 겨우 대통령에 재선되기 싶습니다만은 이 총선에서도 참패한 마크롱, 그자는 매우 영악합니다만은 철학이 결여된 자로 저는 그런 자들을 좀 혐오합니다. 근데 마크롱이 수차례 푸틴을 만나서 푸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푸틴에게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자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다가 에스토니아의 그 여성 철의 총리라는 카야 칼라스 총리가 들이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분이 안 풀렸는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자, 이 총리는 자기 아버지도 또 옛날에 총리를 했던 집안의 딸입니다. 그래서 130만의 발틱 삼국 중에서도 제일 작은 나라, 울산보다 조금 인구 많은 나라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가장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그래서 북유럽의 철의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토니아 총리가 또 뭐라고 했느냐? 27일 그 지역의 언론과 인터뷰한 데서 푸틴의 심기 따위를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칼라스 총리는 이제 전쟁이 5개월을 넘은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주로 인터뷰를 하면서 미, 영, 캐나다 등 이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도와주는데 우크라이나 원조에 소홀하고 러시아 비판에 소극적인 프랑스에 대한 실망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마크롱을 굉장히 성토했습니다. 자,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중재를 자처해서 푸틴 입장에서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자, 이 칼라스 총리가요, 전화기를 들고 푸틴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한테 늘 상기시킵니다. 푸틴은 전범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곡물을 훔치고 세계를 상대로 기근을 협박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재를 풀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러시아의 선전 책임자들은 아예 대놓고 요즘은 배고픔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즉 아프리카나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에게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마크롱의 발언은 평화 협상을 하려면 푸틴에게 명분을 줘야 된다라는 말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 영 등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팽팽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체면을 고려해 줘야지 그러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이런 뉘앙스로 계속 서방 내부에서 내부 교란을 하고 있는 마크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역사학자 티모시 슈나이더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 티모시 슈나이더는 이 유럽의 역사를 주로 책으로 많이 썼어요. 저도 이 사람 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읽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정, 피해 젖은 땅 이런 그 책들을 썼지요. 그런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군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어떠한 체면 칠해도 필요 없다. 지가 살라고 철군하는 것이지 그걸 체면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티모시 슈나이더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소나기에 쥐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 공깃돌처럼 갖고 논다. 그러니까 지가 철수를 하려 하면 이겼으니까 이제 철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외견상으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 신기 따위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적은 나라에서 3,516억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 여자 총리요. 그야말로 남자들 한 10,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사람은 이 타고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독일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않고 뺀질뺀질하면서 눈치를 보고 준다고 한 무기를 갖다가 주지도 않고 엄청 애를 미겼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제일 독일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무기, 판츠하우비체라는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 2000이라는 걸 붙이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PZH-2000이라고 하는 자주포를 100대를 수출 허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100대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독일의 이 제조회사와 우크라이나 간의 계약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납품이 될 건데 자, 100대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고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독일 지상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 만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155mm 주포를 가지고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쏘고 중화기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6대가 화력을 집중할 경우 축구장 한 곳이 그냥 동시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이 자랑하는 최우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은 독일의 어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공격용 무기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며 러시아가 가스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독일을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독일은 또 그것뿐 아니라 최근에 보면 대공 방어 시스템인 IRIS-T라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9월 초까지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미리 무기를 준 다른 나라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로 바로 보내기에 우리가 협상을 그 나라와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IRIS-T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은 지금 앞에 말한 이 자주포를 2조 2,600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핵심적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돈바스 지역 전반에 보면요, 교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움 방면이나 그리고 슬로얀스크 방면, 마흐무트 방면 등에서 계속 교전이 벌어지고 일진일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지상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큰 규모의 지상전은 병력 부족으로 아예 등장하지 않고 러시아군이 주로 미사일이나 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100여 명 미만의 이 진격 부대 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푸틴을 향해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고 소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때가 덜 됐다. 러시아를 좀 더 소모시키고 반격에 나서겠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은근히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공격을 집중시키면서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서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고 지금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헤르손 지역이 이 주도 헤르손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드니프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하류에는 1.4km짜리 지금 교량이 있어요. 주도 헤르손과 남쪽의 러시아가 헤르손주를 점령한 지역을 연결하는 데는 이 교량이 핵심적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1.4km 다리를 포함한 강 상류 쪽의 다른 철교까지 전부 지금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에게 빨리 후퇴해라. 후퇴하지 않으면 전멸될 것이다. 뻥쳐서 건널 거냐. 다리 파괴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 안토노우스키라는 1.4km짜리 다리를 폭격해서 현재 교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다리를 3번이나 공격을 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두고 드니프로강 위에 쪽에 있는 헤르손시를 포함한 러시아군의 주력군을 거의 고립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려면 동남쪽으로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교량을 이렇게 파괴해버려서 아마 헤르손시와 서북 쪽에 있는 러시아 군들이 우리가 이제 도망갈 길도 없고 우리를 구조해주러 러시아가 오기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헤르손은 러시아가 침공 일주일 만에 점령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데사하고 인접한 굉장히 요충지고 곡물 중심지인데 어떻게 러시아가 이걸 침공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둬서 헤르손주와 미콜라이주 일부를 점령하고 이 자포리아주까지도 점령하게 놔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찰국장과 또 보안국장을 2명을 젤렌스키가 해직시키고 조사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부하들이 러시아와 내통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우크라이나가 동남쪽 지역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마리우폴 같은데 이 핵심적인 아조우 연대가 거의 포위되어서 항복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의심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수복하기 위해서 공세를 펴면서요. 최근에 이제 마을 44개를 갖다가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헤르손주의 15%를 회복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도 헤르손을 갖다가 해방시킴으로써 러시아군에게 굉장히 정서적 타격을 입히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를 가지고 이번에 다리 폭격에도 이용을 했고 헤르손주의 주요한 탄약고나 러시아군의 본부 등을 타격을 입힌 걸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러시아가 한 달 반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썰어버리지 않겠냐. 드디어 팽팽하던 힘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러시아가 병력과 자원이 고갈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서히 반격에 나서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서방이 제공한 무기들을 아꼈다가 러시아의 기운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그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기도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가 상당히 궁지에 몰렸다. 그래서 헤르손시를 우크라이나가 곧 탈환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될 때 러시아가 굉장히 쇼크가 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드니프로강 동남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로 다 물러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땅은 넓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방어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러시아 전쟁 시작했지만 끝은 내지 못하고 푸틴의 무덤이 될 것이다.